저는 늘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1시간을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았고 대화가 잠시 끊기는 순간이 오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 말은 인사처럼 익숙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피곤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붙잡지도 않았고 아쉽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남겨둔다는 느낌 없이 그저 일정이 끝났다는 기분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형제들도 비슷했습니다. 먼저 가네.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서운함인지 이해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고 다들 피곤하니까요. 누군가는 먼저 가야 하고 그게 제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문을 닫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MT에서도 2차는 늘 빠졌고 결혼 후 명절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그 말은 저에게 자유였고 편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떠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익숙한 패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족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어머니 팔순 잔치를 마치고 형제들과 조카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반. 집까지 1시간이면 충분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먼저 가더라. 그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찰처럼 사실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원망도 서운함도 없어서 오히려 제가 더 겁이 났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왔는데도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항상 먼저. 그 말이 왜 계속 맴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먼저 갔습니다. 그게 저였고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항상 먼저. 저는 TV를 끄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저는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시간에 맞춰 자리를 떴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어떤 얼굴로 앉아 계셨는지, 형제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바쁜 줄 알아서.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물어볼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이 따로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회사 회식에서도 동창 모임에서도 먼저 가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먼저. 그 말이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왜 늘 먼저 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 너무 빨리 자리 뜨는 편이야.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빠르다기보단 늘 시간 계산을 하는 것 같아. 언제 끝날지, 언제 나갈지. 그게 보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끝나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가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머무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사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떠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저는 관계가 깊어지는 게 두려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복잡해지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는 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말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뵈러 가는데 너도 갈래? 저는 습관적으로 거절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갈게. 토요일 오후 저는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일을 깎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보통 이 시간이면 일어날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왜 가려고 하지?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늘 이 시간쯤 되면 일어났으니까 그냥 일어나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 가? 아니, 좀 더 있다 가려고.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작은 결심처럼, 작은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찻잔에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제가 일어설 때마다 말없이 제 컵을 채우고 계셨다는 걸. 그날 저는 해가 질 때까지 어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형은 요즘 회사 이야기를 했고, 형수는 조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고 가끔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형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형수와 조카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먹고 갈게요. 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놀라움 같기도 하고 기쁨 같기도 한 것.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건 얼마 만이었을까요?
결혼 전에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그 짧은 대화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 그런 것들이 전부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양하셨지만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바쁘니? 아니요, 바쁜데요. 그런데 왜 안 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좀 더 있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올 때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제가 아주 작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생각보다 무겁고 생각보다 따뜻했다는 걸.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회식에서도 2차까지 남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먼저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시계를 보는 버릇은 여전했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머무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리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귀에 들어왔습니다. 형이 요즘 무릎이 안 좋다는 것, 형수가 조카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자주 깜빡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친 게 무엇인지. 머무른다는 건 시간을 준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는 것, 그게 머무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저는 늘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떠나는 건 선택이었고 머무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팔순을 크게 챙긴 뒤 몇 달 후 찾아온 평소 생신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갈게요. 형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조카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괜찮아요. 바쁠 텐데. 오늘은 안 바빠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가요? 전에는 늘 시계만 봤는데 요즘은 사람을 보더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진 손, 흰 머리, 작아진 어깨. 언제 이렇게 나이 드셨을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편하니까 그랬겠지. 사람은 다 자기가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있어주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머니랑 좀 더 있다가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있고 싶어서.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전에는 집에 빨리 오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요즘은 오래 있다 오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늘 먼저 떠나던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남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아직도 가끔 먼저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불편하고 침묵이 흐르면 어색합니다. 떠나는 게 여전히 편하고 혼자가 되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면 누가 그 자리에 남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얼굴로 앉아 있을지, 어떤 말을 삼킬지, 그걸 생각하면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머뭅니다. 불편해도 어색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가도 그래. 조심히 가. 라고 하시고 끝까지 남아도 특별히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어머니의 눈빛에서 봅니다. 작은 안도, 작은 기쁨 같은 것을. 그 눈빛 덕분에 저는 조금씩 머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떠났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믿었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떠나는 건 쉽지만 머무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관계는 머무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떠나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까? 혹시 당신도 저처럼 늘 시계를 보며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머무름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는 읽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